오늘 제가 들려드릴 강의는 로즈로키 문화강좌 제 2번째 강의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이야기, 우리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꽃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오늘 송형익 기타리스트 교수님께서 같이 진행을 해주십니다. 이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갤러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전시작가 로즈입니다. 설치미술가이며 화가이며 문화 칼럼니스트이고 작지만 또 시를 쓰기도 합니다. 저는 이 여성과 생명을 테마를 통해 여성과 생명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한지의 우리 내적인 여성의 의미를 담고 장미의 사랑을 담아 전 세계에 여성이 지닌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곳에 있는 모든 작품의 모토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이 지난주 첫 강의가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남성분께서
올라온 동영상을 보고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졌습니다. 자, 한지는 우리의 얼이다. 그리고 우리의 결이다. 그리고 무엇이든 품어주는 오지랖이라고 작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이 여성이라면은 과연 한국 남성의 오지랖은 무엇입니까? 하고 저한테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대답을 드렸습니다. 자, 한국 여성의 오지랖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남성의 오지랖은 여성의 치마폭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주제가 그 오지랖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지랖이 뭐냐? 바로 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폭을 갖고 있는 식물 중에도 이 여성과 가장 닮아 있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짐작하시는 게 있으세요? 바깥이 사방이 다 꽃인데 뭐 벚꽃나무도 있고 개나리도 있고 쉴 새 없이 피고 지지만은 이 아이는 꽃으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지의 유연함이나 우아함은 한지 못지않은 특성을 갖고 있는 바로 버드나무입니다. 왜 버드나무가 오지랖이냐? 버드나무는 바로 여성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버드나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수종이기도 해요. 수종이기도 한데 이 나무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의 나무입니다. 왜? 물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다 버들이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습한 곳에는 버들이 있다. 그래서 이 버드나무는 어디든 가다가 가지 하나만 뚝 잘라서 바닥에 딱 꽂아 놓으면은 머지않아서 그곳에서 새순이 나고 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우물 틔우는 존재로서는 이 버들만큼 빠르고 버들만큼 강한 적응력을 가진 식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고대의 이 탄생설화에는 수많은 버들이 등장을 하죠. 이 박해끝의 탄생설화에도 버들이 나오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 고주몽의 어머니 그 유화 부인 하백의 딸 주몽의 탄생설화에는 반드시 유화가 나오죠. 이 유화는 강의 신 하백의 딸입니다. 하백의 딸이고 하늘의 신 천재의 아들인 혐오수를 만나 둘이 이제 사랑에 빠져서 아이를 갖게 돼요. 이에 이제 강의 신 하백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딸을 쫓아버립니다. 혐오수는 여차저차한 사연으로 이 하백의 미움을 받아 하늘을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졸지에 이제 이 여인이 혼자가 된 거예요. 그 혼자가 된 이 여인이 강가에서 슬피 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던 동부여의 왕 금화왕이 유화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피 울고 있는 여인을 데려다가 궁궐로 데리고 가서 뭐 주객증성으로 살폈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유화의 이 버들이라고 하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데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성이 임신하고 있는 이 배 쪽으로 이 상스러운 기운이 돌면서 정말 알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산딸을 다 채워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어디로 낳느냐? 바로 왼쪽 옆구리로. 이 여성의 다리가 자궁이 아닌 왼쪽 옆구리로 알을 낳습니다. 이 알을 낳는데 이 금화왕이 봤을 때는 이게 사람이 아니라 알이 나왔으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다. 온갖 수를 다 써서 해치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뭐 동물이 와서 덮어주고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얼마 후에 이 알에서 사내 아이가 나옵니다. 이 아이가 바로 고주몽이죠. 주몽은 이렇게 하백의 손자이나 천재인 혐오수와 강혜신 딸인 이제 유화 사이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왕이라고 하는데 우리 박사님 알고 계시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하고 그 동명성왕과 이 주몽은 다르다는 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이 정설이 아닌, 그러니까 설화,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의 이야기로서 들어주시고 즐겨주셨으니까 어떤 논리적으로 이걸 접근하기보다 이야기꾼으로서 재미난 이야기, 여기 이제 이 정설이 갖고 있지 않은 설화 속에 나타난 우리 여성과 꽃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아까 제가 잠깐 유화의 배일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 아름다운 빛, 네, 금빛 나는 그 빛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빛이 나와요. 천하의 바람둥이, 올림피스의 왕, 신들 중의 신, 이 제우스가 종종 빛으로 변해서 여성들을 탐했답니다. 그러면은 이 여성은 자기도 모르는 새 임신을 하게 되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낳고 보면은 아버지가 제우스더라는 이런 일도 있죠. 근데 우리가 얘기 속에 보면은 우리 이야기 속에 이 버들이 없느냐? 조금 얘기한 것처럼 유아의 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조 왕건이나 의사 박문수도 다 버들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그 여인들을 만나 버더나무 아래에서 버들이 불었던 표수박으로 떠준 물을 마시고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버들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왜 버들이 여성인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바로 버들이 아주 습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습하다는 건 뭐냐? 촉촉하다는 겁니다. 무릇 이제 생명이 품어져서 생명이 나오려면은 마르고 건조한 대지에서는 몸이 트거나 새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따뜻한 환경과 촉촉한 환경에 그곳에 씨앗이 이제 발화가 돼야지만 싹이 나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버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은근한 성적인 뉘앙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잘 알고 있는 천안상거리 민요. 한번 불러보시라고 그러면 안 부르시겠죠? 이 노래의 가사가 천안상거리 흥, 능수야 보들은 흥, 흰으로 줬구나 흥 하고 하는데 듣다가 보면은 아주 은근한 성적인 뉘앙스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즐거움, 쾌감 이런 것들이 이 능수부들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그들뿐만 아니라 본디에 이제 이 이유 없이 특별할 것도 없는 노래가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 성적인 거, 이성을 상징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의 런던 달이 떨어진다, 우리 아가씨였잖아. 런던 달이 떨어진다, 우리 아가씨였잖아. 이게 이제 이 달이라는 그 뉘앙스를 넣고 떨어진다, 맞는다 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성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볼 때 많은 설화나 야사에서 버들이 나오고 이 버들의 성적인 행위나 암시적인 것은 정말로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은 이런 노골적인 시도 있습니다. 이 북산의 누런밤은 작대기로 때리지 않아도 절로 벌어지고 남산의 푸른 버들은 비가 오지 않아도 홀로 습하다. 뭐 작대기로 때리지 않아도 저절로 벌어지고 비가 안 와도 홀로 습하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생명이 존재하는 가장 원초적인 의미에서 이 버들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성적인 의미를 얘기를 한 것이고, 이 물이 있는 곳이면은 어디든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들은 바로 여성 그 자체로서 생명의 시원성에 관한 가장 원초적인 본능을 갖고 있는 것이 저 버더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부르는 나무도 버더나무고 이별할 때 연인에게 지어주는 가지도 버더나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대체적으로 우리 민족은 탄생설화를 보면은 왼쪽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른바 이제 좌액 탄생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존귀하고 귀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거는 모두 다 왼쪽 겨드랑이에서 나온다. 예를 들자면은
이 박해거서의 황후였던 알령 또한 계력의 옆구리에서 나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야 부인의 부처님 탄생할 때 그도 또한 옆구리로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서 나온 이브 또한 왼쪽 갈비뼈에서 이브가 나왔죠. 이걸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자액 탄생설이라고 하는데, 이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자액 탄생설이라는 것은 그 당시 시대 상황이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존귀하고 귀한 사람이 여성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표현하기 싫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으로 이런 설화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가 추론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버드나무가 한지에도 쓰입니다. 우리가 버들지로 만든 한지가 있고, 이 버드나무는 하늘의 어떤 물을 상징을 하는 동시에 하늘여음, 하늘어머니, 하늘 어머니로 불리는 창조의 여신이기도 하죠. 그러니 이 존귀한 자가 여성의 자궁에서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존귀한 모든 자는 바로 여성의 자궁에서 탄생을 하고, 이래하여 여성이 있는 곳에는 버드나무가 있고 버드나무가 있는 곳에 여성이 있고, 이 안에는 수많은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버드나무는 사랑을 부르는 나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들려드린 첫 번째 이 버드나무 이야기에 이어 두 번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선생님의 다음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씩씩한 곡을 주셨는데 이 씩씩한 곡의 두 번째 주인공은 이 곡보다 더 씩씩한 여인 사소단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소가 혹시 누구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시나요, 교수님? 모르시나요? 그럼 제가 얘기하기 편합니다. 네. 사소단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화는 정설이 아닌 설화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박햇끝의 자당 바로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햇끝의 그세간의 탄생설화는 알에서 탄생했다고 알고 있죠. 이것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나오는 정설입니다. 그러나 실은 이제 두 가지의 이설이 햇끝에 대한 탄생의 이유로 존재를 합니다. 본디 이 햇끝의 어머니 사소단상은 이 선도 성모인 중국의 공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살게 되었대요. 살게 되니까 이 공주의 아버지가 솔개의 다리에다가 편지를 써서 공주에게 날렸습니다. 딸아, 이 솔개가 앉는 곳에 네가 둥지를 틀거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솔개가 날아가는 곳이 동쪽이었고 그 동쪽에서 둥지를 틀었는데 그곳이 바로 성도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경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곳에서 둥지를 틀고 알령과 또 햇것을 같이 낳았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 게 이것이 설화이고 또 하나는 이 미당 서정주 시인님의 시에 나오는 사소단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설화로 전해졌지만은 이 설화를 그러니까 뒤엎는 그러한 이설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문 열어라고사 꽃들이 좋기는 이만큼 좋아도 나를 두고 있는 것이 향과 꽃과 풀이라면 내가 이 세상 어디를 가든 네가 나를 쫓아오겠느냐. 문 열어라고사 이 국빈의 찬란한 세상 네가 열어주지 않는다면 내 어찌 너를 열겠는가 라는 이런 내용의 시를 미당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시 내용에 문을 연다는 것은 바로 여성으로 연다는 다른 세상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문이 어디서 열립니까? 많은 문이 있지만 생명을 탄생시키는 가장 숭고한 자리가 바로 여성의 몸속 여성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소단상은 신라의 귀족의 딸이었습니다. 귀족의 딸이었는데 거기 이제 청년하고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사랑에 빠져서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니까 집안에서 가문의 수치라 여기고 이 처녀를 산속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럼 이 처녀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매사냥을 하고 꽁사냥을 하고 그곳에서 꽃을 키우고 풀을 찾고 나무를 키우면서 약초를 만들어서 사람을 살리는 그 생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사소단상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소는 그곳에서 햇그새를 낳습니다. 아들을 하나 몰래 낳아요. 아들을 하나 몰래 낳는데 이 아들을 사생아라고 밝힐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감춰놓고 모든 교육을 다 시키고 훌륭하고 넘넘하고 아주 씩씩하게 잘 키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9세가 되던 해 9살이 되었는데 신라 육부의 촌장들이 모여서 왕이 될 제목을 구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이 햇그새를 내려보내죠. 이 아이는 사람이 난 아이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탄생한 아이입니다. 이런 이제 작업을 하고서 햇그새를 내려보내고 뭐 왕들이 이 촌부들이 봤을 때 정말 황자로서 손색이 없었기 때문에 이 햇그새는 신라의 초대 금국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그때서야 이제 이 여인이 등장을 해서 공모가 되죠. 공모가 되어 다시 이제 백성들을 위하고 생하는 그런 일을 해서 이 신라 시대에 지금도 제사를 받는 경주에서 유일한 그 여신인 암신으로 그 초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신령이 돼서 경주에서 받고 있는 아주 지혜롭고 씩씩하고 현명한 여성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소이고 사소는 이미 1000년이 넘는 그 시절에 우리가 그 여성의 이 몸으로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그 꽃과 풀과 나무가 자연과 공생하는 것이죠. 공생의 의미를 갖고서 새 시대에 대한 문을 열었던 여성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21세기 이 시점에 이 코로나라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꼼짝 못하는 게 자연을 등한시했고 왔던 이것이나 결국은 인간이 가야 되는 가장 목적은 자연이 아닌가 하는 이런 걸 사소가 들려주죠. 그런데 이 사소가 이런 여인인데 이 사소에 관한 저가 또 갖고 있는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경주에서 국제 팬데이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의 103개국의 최고의 지성인이 문인들이 경주로 왔었고 그때 저는 한국을 가장 대표하는 변별력 있는 한지 조형 예술가로 선정이 돼서 노벨상 수상자였던 러클레지오 원래 소환가 이런 분들과 함께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로서는 제가 그때 유일하게 초대가 됐어요. 그래서 전시를 하기로 하고 정말 1년을 미친 듯이 준비를 했습니다. 한 2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 준비를 하면서 108점의 크고 작은 작품들을 세팅을 하고 작품을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 그때가 9월달이었는데 작품을 싣고서 5톤 트럭 그리고 3톤 트럭 8톤이나 되는 작품을 가지고 108점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경주로 내려가던 중에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거의 다 와가는데 저기 그쪽 전시하기로 한 공간이 4층은 대전시장, 3층은 에밀레 종의 가운데를 본단 경주문화예술의 전당 가운데 3층이었습니다. 근데 요곳에다 절대로 시설공단에서 못을 박지 말라고 작품을 그려야 되면 못을 박아야 되는데 어떤 이 공간에도 이걸 훼손하지 말라 하는 이런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작품을 갖고 가다가 갑자기 벼락을 맞은 거죠. 아니 이거 어떻게 해? 못을 박아야 작품을 걸고 와이어를 그려도 천장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갑자기 싣고 내려가는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니까 저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어떡하나 그랬더니 관장님은 저한테 그때 이제 관장님이셨습니다. 전 KBS PD였던 분이죠. 전화를 하셔서 작가님 제가 무조건 책임을 질 테니까 사표를 써도 제가 씁니다. 그 전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관장님을 사표 쓰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전쟁을 했죠. 어떻게 전쟁했느냐? 이 에밀리아 종의 가운데를 3일 동안 목수를 불렀습니다. 목공 작업을 다 했죠. 벽에다 전부 가드레일을 한 300평대로 그 공간을 뺑 돌아가면서 가드레일을 쳤습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천처럼 아마 수백 미터의 흰 천을 가져다가 그 천을 공간을 다 덮었어요. 네, 다 덮고 그리고 나서 위에 아래로 해서 전부 새로 조명 세팅을 다 했습니다. 3일 동안 미친 듯이 그렇게 하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 하나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저는 108점의 설치와 평면 조형과 입체 조형 이 작품 설치를 하고 그들이 그 문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정말 원더풀 브라보 최고의 한국적인 미의 세계적인 방향을 제시해줬다 이런 찬사를 들었습니다. 그 정말 이거는 할 수 없는 전시를 제가 했는데 그 종 가운데 저는 뭘 했느냐 보름달까지 띄웠습니다. 조명으로. 이 안에서는 에밀레 종 소리가 계속 울리고 우리의 전통음악과 명상음악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공간을 돌아가는 한 바퀴를 돌면은 내가 생에서 처음 출발했던 것과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있는 것, 탄생에서부터 죽음, 그리고 사랑, 입을 벌리기에 대한 이 모든 것이 돌아 나와서 가장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설치 공간은 이런 분위기로 됐었고 그곳을 다녀간 분들이 가족분들을 데리고 오시다 보니까 정말 수많은 분들이 다녀갔어요. 그리고 전시 가장 마지막 날 저한테 못 박지 마세요 했던 그 시설 쪽에 계시던 분들이 정말 고맙다고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공간은 이렇게 아름다운 전시는 없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작가님 하고 뒤로 제가 이제 인사를 들었는데 그곳에 이제 전시 주제가 천년의 이야기, 네. 천년의 사랑 신라 이야기라는 주제였습니다. 그곳에 저는 사소단상을 그때 입체를 세웠죠. 저기 여신처럼 아주 빨간색으로 붉은색의 사소단상을 세우고 오는 분들마다 이분이 사소다, 그러니까 여성을 위한 분다, 꽃과 향으로 새 시대의 상을 열어갑니다. 가장 생명은 아름답다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만일 당신이나 나나 천년 전에 이 자리에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우리 그거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전생의 사소였는지 당신이 현생의 나였는지 그 나도 알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저는 사소를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였고 그 사소는 바로 저희 할머니이십니다. 저는 박해끝의 63대생 적손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위대하다는 것은 이건 또 저긴데 그때 그 사소를 임신시킨 그 남성 어디 갔을까요? 그 귀족 청년은 아니 햇그새를 낳는데 아버지의 존재는 없습니다. 네. 그 또한 사소는 철저하게 비밀을 붙이고 오직 여성의 힘으로 아들을 그렇게 왕위에 올린 그리하여 지금도 여신으로 추앙받는 생명의 여신이 되었습니다. 사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장미, 로즈.
저는 이 세상에서 장미가 제일 이쁩니다. 뭐 다들 좋아하시는 꽃이 있으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장미를 아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동서고금에서 많은 문학과 많은 역사, 많은 예술 작품 속에서도 장미는 끊임없이 사랑의 대명사로 시작을 합니다. 왜 장미냐? 이유는 없어요. 장미는 바로 장미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삶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가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여성의 그 아름다움이 같이 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품의 소재로 가져가는 한지가 가장 우리의 정신적인 사유라면 장미는 그것을 대변하는 물질 세계의 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과 육, 정신과 영혼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현실 속에서 장미는 무수한 변화를 통해서 다시 거듭나고 피고 지고를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장미를 단순한 꽃만으로 봤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장미를 통해서 제가 추구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했던 꽃 이야기라면은 잠깐 우리 장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형식적이긴 하나 이 세상에는 25,000여 종의 장미가 있었고 지금은 6,000여 종의 장미 그리고 해마다 200종의 장미가 새로 만들어지고 합니다. 생명 탄생의 기결이에요. 그리고 장미는 이 스스로 자생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꽃이나 나비를 불러들일 수 있는 밀원식물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에 의해서만 장미는 존속을 하게 돼요. 왜? 장미의 꽃받침이나 이파리 이 모든 것들이 꽃잎으로 만들어버린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겹겹이 쌓여있는 꽃 속에는 나비도 못 들어가고 벌꿀도 못 들어갑니다. 그 대신 누가 그 역할을 하느냐? 인간이 하죠. 인간이 왜 하느냐? 그건 장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장미만큼 매혹적이고 장미만큼 사랑을 가져다주는 꽃이었거든. 그러니 우리가 이제 프로포즈의 꽃으로 장미를 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장미가 갖고 있는 그 매혹적인 한 가지가 상대를 자극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장미에도 있는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왜 프로포즈의 꽃으로 장미가 들어가는지? 네? 오, 맞습니다. 네. 이 장미가 갖고 있는 이 향기 때문은 향기는 이 에스트로겐과 옥시토신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꽃보다 장미를 받는 순간 그 향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프로포즈 하는데 장미를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 시인과 문학가 글 속에서도 많은 수많은 장미들이 등장하지만 그 얘기를 제가 끝까지 풀어가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다만 이제 장미가 있는 거는 만약에 나만의 장미라는 게 있어요. 오늘 받으신 그 장미는 유일하게 여기 계신 분만이 갖고 있는 딱 한 송이의 장미입니다. 이 장미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소행성을 떠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장미가 너무 까탈스럽게 정말 못살기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지구로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여성과 남성의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장미는 나를 보호해주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나랑 너랑 얘기하고 싶어. 이래서 사랑의 표현을 어린 왕자에게 나 기침이 나 더워 추워 감기 걸렸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어린 왕자는 너무 순수했기 때문에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고 장미를 이제 덮고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지쳐서 결국 지구로 돌아오게 되죠. 지구로 도망쳤는데
세상에나 지구에 와보니까 왜 그렇게 장미가 많아요? 온 천지에 다 장미랍니다. 그 어린 황제가 울었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왜 내 장미 나는 세상에 딱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장미가 내 장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랬더니 결국은 여우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 장미는 너에게 딱 하나밖에 없는 너만의 장미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 딱 한 사람,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존재로서 보면은 딱 한 번뿐이에요. 한 번뿐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느 것보다 소중하고 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분이죠. 어린 왕자의 장미는 저기 별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존재 가치를 알아차릴 때 그래야 이 별에 내가 온 이유를 정말 알게 된다면 장미는 장미로서의 그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장미와 놀고 있습니다. 여기 이 여인 보이시죠? 이것은 한지와는 다른 테라코타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흙을 거꾸로 조형을 만들고 이걸 불에 구워서 이런 여성을 만들죠. 이 여성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들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은근히 다 홀라당 벗고 누워있는 나부들입니다. 그런데 뭐 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 만삭이에요. 지금 이제 생명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금방 탄생을 앞두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성들의 엄부를 이렇게 다 열어놨습니다. 이 여인도 열려 있고 이 여인도 열려 있습니다. 아주 편안해요. 물론 이 아이도 열려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알아서 들춰보세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느냐? 전 얘기합니다. 봐요. 들어갈 때 사랑의 길이지만 나올 땐 탄생의 길입니다. 성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순수한 의미에서 사랑을 받아들이자는 거죠. 제가 이 작품은 세종대왕 왕자 태실에서 108점을 전시를 했습니다. 이 나무를. 그러니까 성주는 저의 고향이고 그곳에는 생명문화축제가 열리고 있고 생명문화축제가 열리는 그곳은 성주의 세종대왕 왕자 태실이 있습니다. 왕자의 태실은 세종대왕의 18분의 왕자님을 태실에다 모시고 그곳에서 해마다 경복궁에서 태를 싣는 세태의식을 하면서 축제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성주는 별상자의 고월주자, 저희 고향은 푸를벽자의 별진자. 그래서 이렇게 반짝이는 여성이 있습니다. 네. 그 자리가 원래 별이설이 맺히는 곳. 우리가 이제 처음 이렇게 여성들이 가임기가 되면은 첫 생리를 하는 걸 어른들은 원유로 이설이 맺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몸에 이설이 맺혔네? 이제 결혼할 나이고 그러니까 너가 수녀가 돼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혼인 일정을 잡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 고향이 별 이슬이 맺히는 것인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은 드론을 띄우거나 위성에서 보면은 그곳이 꼭 여성의 자궁처럼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세종대왕 왕자 태실은 정말 길지 중에 길지로 소문이 나다 보니 세종대왕이 사신을 보내서 가장 명당을 찾았고 그곳에 이제 18분의 왕자의 태를 모시게 된 거죠. 왕자의 태를 모셨는데 이제 재미있는 일화가 연꽃자대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있는 곳이라면은 이곳에 겹겹이 산들이 그러니까 연꽃이 그러니까 향을 펼치듯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자대에 이곳에 이제 이 태실이 있고 전국에서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기가 가장 쓴 곳이고 명당이라고 하죠. 그럼 풍수를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곳을 다녀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얻고 싶어하는 분들도 그곳을 다녀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성주 생명문화축제에 처음 초대를 받아서 왕자 태실을 그쪽 이제 담당 공무원님께서 안내를 해줘서 제가 보러 갔습니다. 태실에 올라갔어요.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올라가니까
믿지 마세요. 소나무가 다 이렇게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 바람이 휙 불더니 뭐 저만 봤을 수도 있어요. 그 이후로 저는 그곳에서 생명문화축제를 하게 됐고 수많은 이제 생명들을 그러니까 탄생을 시켰죠. 근데 그 조그만 시골에서도 이런 누드나 이 나무들을 그분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할머니들이 더 좋아하세요. 아이고 저거 봐라. 아이고 요거 봐라. 다 이거 한 번씩 다 열어보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108점이니까 생긴 게 다 다르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궁 속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자궁은 영어로 움이라고 하죠. 무덤은 영어로 품이라고 합니다. 알파벳 한자 차이죠. 움은 우리가 우리말로 움이 난다, 움싹이 돋는다, 둥글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품도 우리의 은혜에서 보면 무덤도 둥글다. 결국은 아이가 세상으로 나오는 이 과정 자체도 나의 하나를 죽이고 새로 나오는 길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어른들은 죽음과 삶은 움과 틈은 다르지 않다. 이런 관점으로 본 거죠. 그래서 제 작품에는 끊임없이 생명의 순환이 계십니다. 이 중심에는 여성이 있고 이 유도지만은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이 여성들이 있고 이 여성들은 장미가 돼서 전 세계에 뭘로 결국 사랑과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지 정치와 논리와 전쟁이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계획을 해야죠. 계획을 누가 하느냐? 여성들이 하고 이 여성이 뭘 하느냐? 꽃으로 문을 여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작품이고 저의 장미세계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별이 별을 불러 그 거리를 무량히도 천냥하는 봄밤 당신과 나 사이를 잡을래 꿈틀 그리듯이 온 몸으로 재고 있는데 한밤중 길을 여는 기쁜 저 향기 어떤 꽃이 당신을 흔들었을까 그대 한숨 소리에 오늘 밤 못 별들 잠 못 이루지 찰랑이는 물소리가 온몸을 감아 저 생명 멈추는 소리에 당신은 깨어나고 나는 잠이 드는데 저 향기에 다시 정신을 잃어 아찔하게 또 정신을 잃어 화신이 되어서 이제는 꽃을 짓고 문을 풀어놓아서 세상에 꽃을 심는 이유이며 그의 시와 예술이 아낌없이 걸어가고 있는 중요한 도면이 된다.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아름답게 나와 당신의 인간다운 삶, 즉 우리의 운명의 아모르 파티를 위해 로즈박은 오늘도 꽃을 심고 또 여러분 이렇게 모시고서 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로즈박의 시 한 편을 가지고 저의 읽은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